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문화 파트 들어오는데, 제가 앞 강의에서 그런 얘기했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다. 고려시대에 여러분들 무신정변 때 왜 한뢰 배우셨죠 여러분들? 한뢰가 이 무신의 이 뺨을 때리잖아요. 갑질한 거죠. 그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결국 그 한뢰는 무신들의 철퇴에 맞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항상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역사적 사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한래는 여러분들 앞으로 몇 시간 뒤 자신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람, 정말 그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냥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만에 결국은 철퇴를 맞고 죽게 된다는 그 사실,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지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역사는 배운 것이죠. 자, 우리 그런 역사 또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뭐니 해도 이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유학의 나라입니다. 그죠? 당연히 이 유학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죠. 자, 먼저 교육기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의 교육기관입니다. 자, 이 중앙에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을까요? 예, 중앙에는 바로 성균관. 네. 여러분들 그 고구려 소수리망 때 세웠던 태학, 그리고 신문왕 때 국학, 발해의 주자감,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 네. 어떻게 이렇게 박자가 좀 맞나요? 네, 이렇게. 자, 성균관이 있었고요. 요 성균관은 지금 주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고등교육은 여러분들 지금의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중등교육이 중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은 대학교육,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성균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또 이제 고등 말고 중등,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부학당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부학당, 뭐 동서남북 이렇게 네 방향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곳. 그러니까 서울 한양에는요 성균관과 사부학당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한번 볼게요. 지방. 그럼 지방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지방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이 중앙에서 파견한 향교라는 곳이 있어요. 향교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 향교는 바로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건데, 특히 이 지방에서는요, 이 향교 있잖아요. 이 향교 같은 경우에는 향교는요, 이 중앙에서 누가 파견되냐면 선생님들이 파견돼요. 예, 교수 또는 훈도가 뭐냐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 이름 훈도. 나 누구? 큰별 훈도. 네, 이렇게 해서 훈도 이렇게 파견되어 가지고 지방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성균관, 사부학당, 그리고 향교, 이 모든 걸 우리는 다 관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학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시스템대로 중앙과 지방 짝짝짝 유학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15세기는요 혁명파 사대부들이 세웠던 나라 조선 이후에 그들은 훈구 세력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1592년이 아니네. 이 가운데가
1990년 아래쪽이고 여기가 이제 15세기고 요 아래쪽이 16세기예요.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들은 온건파 사대부 즉 사림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지금 시기를 좀 나눌 수 있어요. 15세기, 16세기. 자, 이 16세기 사림들은 달라.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향촌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죠? 서원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림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유향소, 그리고 향해회, 그다음에 향안, 그리고 서원, 그리고 향약. 이런 것들이 이제 사림군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또 다른 교육기관이 있었으니 그 교육기관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서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서원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 서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서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 서원은요, 무엇을 하냐면요, 이 서원은 교육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자신의 스승들을 또 제사 지내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서원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상식이다,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이제 한능검에 잘 나오죠. 최초의 서원. 최초의 서원은 바로 최초의 서원은 바로 백운동 서원입니다. 최초는 바로 백운동 서원. 네, 이 백운동 서원은요, 누가 세웠냐면 바로 주세붕에 의해서 세워진 서원입니다. 요 백운동 서원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이제 저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왕의 그 건의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서원들은 좀 이렇게 장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임금이 액자를 내려. 영광이죠. 그 액자가 뭐였냐면 바로 소수서원. 소수서원. 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하여튼 이 16세기는 이렇게 바로 서원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조선 후기 가면 이 서원이야말로 이 정말 이게 붕당의 어떤 환국 정쟁, 어떤 당쟁의 어떤 온상이다. 라고 해서 영조 때도 서원을 정리하고 또 흥선대원군 때 서원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그런 교육기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유네스코 또 이 세계문화유산에도 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16세기를 이끌었던 이 성량을 정말 진짜 명실상부 딱 올려놓았던 인물이 있다면 역시 뭐니 해도 이황과 이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황과 이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이황입니다. 이황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황 같은 경우 그 저서로 유명한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주자서전료.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자는 바로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송나라 사람입니다. 그 주자의 어떤 책을 뭐 이렇게 잘 요약해 놓고 잘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주자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이건 진짜 종교적으로 본다면 저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어떤 유학자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또 있어요. 또 굉장히 유명한 저서로는요, 바로 성학십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학십도. 이 성학십도는 뭐냐면, 성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즉 군주가 어떻게 하면 뛰어난 그런 군주가 될 수 있을까? 즉 군주의 덕목.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10도, 10개의 어떤 그 그림 같은 것들로, 도자, 그림 도자예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성학십도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바로 또 이 이황이 바로 이 백운동 서원 있잖아요. 이 백운동 서원을 또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해서 바로 그 덕에 바로 이렇게 또 소수 서원으로 또 이렇게 사액이라 그래요. 이거 사액 서원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 성리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이 이황의 제자들이 일본에 많이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성리학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는데 이들이 이황의 제자다 보니까 당연히 이황의 학문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란 이후 그 일본 성리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 일본 성리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이 이황을요, 이 동방의 주자다. 동방의 주자다. 라는 설명을 할 정도로 정말 아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황을 좀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일본에 가야 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황 성리학이 많이 연구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황의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황이 살고 있던 시대와 이가 살고 있던 시대가 조금 달라요. 이황이 살고 있던 시대는 아직 이 살인파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황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야당 시절이라고 보면 돼요. 야당 시절 훈구와 사림의 어떤 그 대립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히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 반면에 이율곡, 이이가 활동했던 때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사림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는 집권 여당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집권 여당이면 여러분들 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황 같은 경우에는 선명 야당, 뭔가 아주 선명한 선과 악을 그냥 명확히 구분짓는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율곡은 이게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전국을 운영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융통성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좀 시대별로 좀 다른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율곡 2입니다. 자, 율곡 2는요, 어떤 저서가 있냐면 일단 대표적인 저서로는 동호문답, 묻고 답하는 그런 책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저서로는요, 바로 똑같아요. 군주의 어떤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성학, 이건 집요예요, 집요. 요약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네, 성학 집요라는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율곡 2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지만 율곡 2는요, 원칙과 명분을 중요하긴 중요한데 현실적인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 개혁에 집권 여당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10만 양병설 준비해야 된다. 조심하자. 10만 양병설. 10만 대군을 길러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수미법. 수미법은 뭐냐면 특산물 내는 공납.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16세기 여러분들 이 방납의 폐단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로 내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전통들이 이제 이후에 이원익이라든지 김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황과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그 유학 시스템, 유학 체계가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이제 이와 굉장히 논쟁을 했던 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또 기대승, 이황이구나. 이황과 또 논쟁을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기대승인데요. 이황과 이황의 나이는 거의 뭐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황이 그 젊은 청춘, 기대승의 그 도발적 질문들, 선생님 좀 뭔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역정을 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면서 그 청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지어는 자신, 즉 이황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이 그 교우가 굉장히 깊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이 전 내공이 있다고 봐요. 내공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그저 자기 잘났다고 갑질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특히 이황 선생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유학자의 어떤 최고봉의 위치에 계셨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고 늘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내공이 깊은 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학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역사 쪽 한번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역사를 자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나 잘났다. 난 뛰어나. 이거 좀 알리고 싶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통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일단 잘 아시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쿠데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죠? 이성계 이후 위화도 해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권력을 쟁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바로 역사에서 찾는 거예요. 고려 말 역사가 썩었다 이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안을 역사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나온 역사서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시대를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썩었다! 이 시대는. 그죠? 그런 역사서 바로 고려사가 있고요. 예, 고려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고려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집니다. 김부식의 기전체 아시죠, 여러분들? 예, 왕의 이야기 그리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완해서 쓴 역사서, 예, 바로 고려사 절요가 있습니다. 고려사 절요. 자, 고려사 절요는요, 요거는 편년체 방식이에요. 편년체 방식. 네,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해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억하실 역사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바로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국통감. 자, 말 그대로 통입니다. 통한다. 이건 바로 통사예요. 통사. 예, 바로 이 고조선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쭉 그 시대를 쭉 서술하고 있는 통사.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국통감을 어느 왕 때 만들었는지가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왕 때냐면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한 그리고 홍문관을 세운 누구? 맞습니다. 바로 성종 때. 성종 때 만들어진 통사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하면 여러분들 이게 실록 아니겠습니까? 실록. 그죠? 실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순을 쭉 쓴 거니까 이것도 역시 편년체입니다. 아,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기록의 민족입니다. 진짜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던 게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 실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실록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런 것들을 주관을 하냐면, 어디서 이걸 주관하냐면, 바로 춘추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춘추관에서, 춘추라는 게 여러분 역사서예요, 역사서. 예, 중국 역사서입니다. 예, 바로 그 역사서, 이런 걸 다루는 그런 관청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록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바로 세계 기록 유산.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서원도 하나 좀 적어 놓을까요? 네, 이 서원도 이제 등재됐으니까 세계 문화 유산이라는 사실. 네,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전기의 여러 역사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16세기 15세기 봤고요. 16세기는 어떤 역사서가 있을까? 뭐 특별한 역사서는 없고요. 특히 이제 율곡 이 있잖아요. 율곡 이가 썼던 역사서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16세기는 상당히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적이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사대적이에요. 여러분 이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정통이냐 이걸 굉장히 따져요. 임금과 신하 누가 정통일까? 임금이 정통이고. 양반과 상민이 있다. 누가 정통이? 양반이 정통이고. 그러니까 16세기 제가 신문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반상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라고. 중국과 조선이 있어요. 누가 정통일까? 중국이 정통이에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성인이 세운 고조선. 이게 이제 단군 조선이 아니라 기자 조선이 있어요.
그 기자조선에 대한 역사서를 또 이 율곡이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중국 성인이 세운 그런 근사한 나라다. 굉장히 사대적이죠. 지금 우리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요. 그죠? 하지만 이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통, 우리가 어떤 그 맥을 잇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실마리를 바로 이 기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15세기와 16세기 이렇게 해서 역사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유학과 역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 조선은 유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지리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기억할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지리서 또는 지도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자,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중앙 집권이에요. 예,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앙 집권, 특히 15세기 더더군다나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훈구, 혁명파 사대부, 그들이 추구한 것은 중앙 집권이었으니까. 사림들이 향촌 자치인 반면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도가 아니라 지는 갈지자예요. 무엇무엇의 그림이란 얘기예요. 이게 세계 지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요,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태종 이방원 때입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태종 이방원, 육조 직계제, 호패법, 신문고, 태종 이방원,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문화 파트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으니 그 역사적 의의는 무엇이다? 이것은 바로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바로 세계 지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사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엄청 커요. 근데 우리도 커요. 이 보면은 진짜 아프리카가 요만해. 유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고 일본 거의 진짜 콩알만큼 그려놨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 지도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승리지 뭐 정신승리. 그죠? 그러니까 이 관념적인 어떤 세계 지도, 실제 세계 지도의 모습은 아니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세계 지도의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 만들었던 또 지리지가 있어요. 지리와 관련된 어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동국여지승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승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동국여지승람. 이 동국여지승람도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로 성종 때예요. 성종 때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국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다, 그죠? 지금 다 성종 때 이렇게 동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런 역사책이라든지 또는 지리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동국여지승람을 다시 이제 증보합니다. 다시 이제 개정을 했겠죠. 요게 이제 16세기에 나와요. 자, 갑니다. 쭉쭉쭉쭉쭉 출발 해서 나온 지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새롭게 증보한 동국 신증 동국 여지승람. 이게 16세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느 왕 때 만들어지냐면
요거는 이제 중종 때, 요거는 중종 때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리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경국대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왕 때 출발했지요? 바로 세조 때 출발했습니다. 세조 때 출발해서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네,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경국대전은 뭐 말 그대로 정말 그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 규범이 되었던 그런 법전이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윤리서론은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삼강행실도라는 게 있습니다. 삼강행실도가 있는데, 자, 이 삼강행실도를 만들었던 왕은 누구였냐면 그 왕은 바로 유명한 세종입니다. 세종.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세종이 나오면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세종과 관련된 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셔야 돼요. 삼강행실도가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삼강이라고 세 개의 어떤 그 지켜야 될 윤리라는 얘기예요. 어느 세 개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 중에서 이제 임금을 상대하는 충신, 그다음에 부모님을 상대하는 효자, 그리고 남편을 상대하는 연력,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담아놓고 있는데 그림과 글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세종이 백성들을 좀 그림까지 그린 건 뭐냐면 당시 이제 글자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충신이 이렇다, 연려가 이렇다, 그리고 효자가 이렇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이거 따라와 라고 해서 그림까지 그려놔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했던 거야. 부족하니까 세종이 만든 게 바로 훈민정음.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읽기 쉽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도덕적 교화를 좀 쉽게 하려고 만든 게 훈민정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삼강행실도나 훈민정음이나 세종 때 이런 걸 만든 이유, 목적은 뭐냐면 바로 도덕적 교화를 위해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인간들,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삼강행실도.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특히 여기서 이제 연려인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아내의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슴없이 강에 뛰어들어 죽는 이런 것들을 정말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요. 연려라고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높이 받들거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이런 장면은 한 장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당시 어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누가 정통일까요? 남성이 정통이에요. 성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철저히 거기에 관점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윤리서들이요, 또 이제 16세기 가면 더욱더 강조되면서 나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자, 갑니다. 삼강행실도에서 두둔두둔 또 출발.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번에는 이륜행실도. 이륜행실도. 자, 이 이륜행실도는요, 역시 어느 왕 때 나온 거냐면요. 네,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중종 때. 연결되죠, 지금? 신증, 동궁, 여지, 승남도, 그리고 이륜행실도도 다 지금 중종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륜은 뭐냐면 두 개예요, 두 개. 아까 삼강은 세 개였잖아요. 충신, 효자, 연리였잖아. 이륜은 두 개예요. 두 개가 뭐였냐면 바로 연장자와 연소자의 어떤 그런 관계. 네. 연장자와 연소자. 어떤 그런 관계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륜행실도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유학의 나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윤리서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조선시대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문역법인데요. 이 천문역법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 왕조가 별자리,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게 바로 왕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문역법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천상, 하늘에 위에 있는 열차, 막 이렇게 줄지어져 있는 분야, 지도. 지는 역시 갈지자예요. 예. 하늘의 어떤 그 별자리들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고구려 천문도를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는데, 역시 별자리야, 별자리. 이거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조선을 세운 사람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건 바로 태조 때, 태조 이성계 때, 요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15세기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치국이 있고요. 그 다음이 자경루 있고요. 자경루. 치국이는 뭐냐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예요. 도구. 최초입니다. 최초. 예. 그리고 자경루는 뭐냐면 스스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종 시계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때리는 거예요. 예. 스스로 알려주는 알람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경루. 그 다음이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뭐냐면, 이 앙부가 뭐냐면 가마솥 있죠? 가마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건 해시계예요. 가마솥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해가 이렇게 오면 그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보여지는 어떤 시간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 자경루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물시계고요. 예, 물로 이렇게 시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거는 해시계. 해시계. 이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세기 이제 막 이런 그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법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이 칠정산이라는 건데, 이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한양을 중심으로 만든 역법서예요. 한양 중심의 역법서. 한양 중심의 역법서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7이네. 뭔가 딱 느낌이 와도 이게 역법서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칠정산 이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역법서는 그 달력을 중국에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받아오면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북경하고 우리는 시차도 나요. 시차도. 예,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칠정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 때 이 칠정산이 만들어지면서 한양 중심의 역법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자경루, 앙부일구, 특히 이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종로, 그 거리에도 놓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의 주권을 회복했고 그 시간을 많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계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이 시계를, 이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소수의 특권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해 뜨면 일하러 가자, 해 지면 끝나고 집에 가자, 자자, 이런 거였다면 정확한 시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종 때가 되면서 이제 이런 시간을 우리가 되찾고 그것을 널리 알리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참 놀라운 겁니다. 네,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 또 시간을 아는 거는 그때부터 또 우리가 또 이 얽매여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냥 모르고 그냥 해 뜨면 그래 일어나는 것이지, 해지면 그래 이제 저녁에 있는 삶으로 가야지. 뭐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건 이런 모습도 있고요. 같이 좀 연결해서 한번 볼 텐데,
의학과 이 농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향약 집성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왜 그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을 더 증봉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말 그대로 향촌, 자신의 동네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마을에 있는 약초들, 이런 것들을 모아 놓아서 만든 처방전이라는 얘기예요. 향약 집성방.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약초예요. 농사직설은 뭐냐면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모아놓은 농서예요. 자, 보세요. 칠정산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처방전이에요. 우리의 농사책이에요. 모두 다 우리를 중심에 놓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언제 만들어졌냐는 게, 이게 지금 모두 다 세종 때, 이 모든 것이 다 세종 때. 게다가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를 놓는다면 여기서 플러스 바로 훈민정음까지. 훈민정음까지. 이 모든 게 다 세종 때. 세종 때. 그래서 이 15세기를 굉장히 민족적이고, 굉장히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문화, 그 문화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15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치국의 작용력 앙부일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묶어서 다 세종 때와 연결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와요. 예, 뭐 세종 시기에 어떤 문화유산을 옳은 것은 이런 거 나올 때 진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6세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세종이 중요해가지고 여기서 시험 문제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의외로 또 잘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역법 의학농서, 우리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세종입니다. 자, 이제 건축과 탑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5세기는 여러분들 조선을 새로 건국했으니까, 그리고 한양까지 천도했으니까 당연히 왕이 거처하고 있는 궁궐, 이 궁궐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궁궐 건축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라는 건데, 궁궐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궁궐하면 이 당시에 지어진 그 궁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역시 이제 조선의 정궁이죠. 조선의 어떤 그 심장, 조선의 그 어떤 상징하는 그 궁궐이 있다면 역시 뭐니 해도 뭘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경복궁. 경복궁. 그리고 이 경복궁과 함께 또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그 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 자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에 있다면 바로 또 이게 뭐가 있냐면 창덕궁이 있어요. 창덕궁. 요거는 후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복궁은 주로 조선 전기, 즉 임진왜란 이전에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근데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요. 불타면서 조선 후기에는 경복궁이 지어지질 않아요. 이 경복궁이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지은 거는 아주 나중에 흥선대원군대 가서야 다시 중건됩니다. 그럼 조선 후기 때 왕이 거처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바로 이 창덕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경복궁, 조선 후기는 창덕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 조선 말고 대한제국 그 시기에 가면 이제 덕수궁이 나오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 이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나중에 덕수궁,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어쨌건 간에 이 창덕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계 문화, 특히 이제 이 뒤쪽에 후원, 그 금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빼어난 절경을 보여주고 있는 곳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그 궁궐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경복궁 앞에 딱 광화문 있고 탁 그냥 쫙 세종로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복궁과 관련된 왕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경복궁과 관련된 왕들이 있다면 대표적인 왕이 세종, 연산군 이런 분들 다 여기서 근무하신 거예요. 근무지가 경복궁이에요.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뭐 영조나 정조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근무하신 곳이 창덕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 지어야죠. 성곽. 네, 성곽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지어야 되냐면 항상 저 도성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들 게 뭐냐면 좌묘우사라는 게 있어요. 좌묘. 그러니까 한양의 좌측에는 그 왕들의 그 신주를 모시고 있는 그런 참배드리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딜까요? 지금의 종묘입니다. 종묘. 그 다음이 우사. 예. 오른쪽에는요, 신들에게 제사 지는 공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이 우사로서는 바로 사직단.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조선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잖아. 지금 세팅을 지금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건물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들 진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조선 전기 즉 15세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뭐냐면 바로 해인사에 있는 바로 장경판전이라는 거예요. 장경판전. 자, 이 장경판전은 뭘 모셔두고 있는 건물이냐면 이건 바로 여러분들 몽골의 침입에 맞서가지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 있죠? 바로 팔만대장경. 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 목판이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이 나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습기예요, 습기. 이 목판은 뒤틀려 버리면 이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건 못 써요, 못 써.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틀리면 안 되는데, 야, 정말 고려시대 만들어진 게 조선시대 올 때까지도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있다? 뭘까? 잘 만든 목판도 있지만 그걸 잘 보관하기 위한 건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해. 제가 여기 갔었는데요. 너무 더운 여름에 갔어요. 너무 습해. 막 그냥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야. 그런데 여기 해인사 장경판전 제가 딱 그 건물 안에 딱 들어간 순간 이게 웬일이야? 그 덥고 그 습했던 그 기온이 싹 바뀌어요. 너무 서늘하고 너무 시원해요. 뭐지? 여기 에어컨 있는 거 아니야? 에어컨도 없어. 우와, 너무 놀랬어요, 진짜. 아니, 그저 건물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그 건물이 그 덥고 습한 그 여름 한가운데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시원해져. 뭐지?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이 유리창이란다. 그 창틀 있잖아요. 창틀이 위로 아래로 독특하게 만들어 놨어요. 뭔가 있는 거야. 그 건물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안 공간을 아주 시원하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에어컨이 없어도 에어컨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연 바람을 통해서 에어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진짜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탑을 하나 볼 텐데요. 이건 제가 이미 앞에 설명드렸죠. 왜 그 고려말 원의 영향을 받던 경천사지 10층석 탑에 영향을 받은 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탑이 뭘까요? 네, 그게 바로 그 탑은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어디? 이거 어디 있다고? 네, 서울 종로 탑골공원. 네, 탑골공원. 왜 그게 탑골공원이냐? 이 탑이 있기 때문에 탑이 있는 골에서 탑골공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바로 고려 말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6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16세기의 그 건축물로는 뭐가 있을까? 이 당시는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서원. 네, 이런 서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동 서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 더 정리한다면, 백운동 서원에서, 네, 소수 서원으로.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공예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는요, 고려하면 청자, 15세기 하면 분청사기. 이게 청자의 어떤 그 모습을 좀 이렇게 변형시킨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분청사기는 뭐냐면, 왜, 일식집 가면 나오는 그릇들 있죠? 예. 그 그릇들을 보면 분청사기와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일본틱한 어떤 그런 그 도자기들이 어찌 본다면 이런 분청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그런 자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도자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도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게 뭐냐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자기들은 그렇게 잘 못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도공들을 다 끌고 와서, 유학자들 끌고 와서 왜 일본 성리학 발달시켰잖아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이 도공들 끌고 와서 일본 도자기 산업을 엄청나게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세기는 백자가 또 유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백자 깨끗합니다. 예, 깨끗합니다. 이 16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그 도학자들, 사림들, 사족들, 유학자들, 그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문화유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세력이 누군지를 알면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일본에서는 그 도공들을 엄청나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일본으로서는요, 이 도자기 산업이 아주 발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화입니다. 회화. 이거는 딱 보면 이 진짜 잘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딱 보면 이건 15세기야. 16세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림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딱 그림 보고 이거 15세기 딱 아시면 됩니다. 자, 고사관수도. 이거는 강희안이 그렸습니다. 강희안이 그렸는데요. 아, 진짜 내 로망이다 진짜. 물이 흐르고 있고 바위에 탁 기대가지고 물 흐르는 것만을 그냥 멍 때리면서 보는 이 모습. 여유야 여유. 그립다 나도 진짜. 네.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 다음에 이 몽유도원도는요, 이 안견이 그린 건데요. 네, 안견이 어떤 이 신선 세계를 그린 겁니다. 예, 점점 오른쪽으로 들어갈수록 이 신선들이 사는 어떤 그런 산을 아주 묘사해낸 그런 꿈속에서 거닐었던 그런 신선들의 세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 이게 아주 15세기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16세기는 여러분들, 16세기 사림들입니다. 도학자들입니다. 원칙, 정통, 명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충이, 절이, 이걸 따지는, 이런, 이 16세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조선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들의 기호에 딱 맞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그 그림으로는 바로 사군자, 대매난국죽, 뭔가 어떤 그 선비들의 어떤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거 딱 맞잖아요. 16세기 살인들 딱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충도라는 게 있습니다. 초충도. 이 초충도를 그린 사람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율곡의 어머니 바로 신사임당이 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이 이렇게 풀도 그리고 곤충들도 그리고 심지어 쥐까지 그렸어요. 제가 세상에 제일 두려웠고 제일 무서운 게 쥐인데 쥐를 그리셨어요. 뭐 어쨌건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모습. 제가 얘기했죠. 신사임당은 여러분들 현모양처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16세기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어떤 특히 이제 15세기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의 어떤 이 예술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니 해도 이 조선시대 15세기는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16세기는 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간 시기, 이게 바로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